어떤 기자가 이제 트럼프한테 그 당신은 적성국인 러시아를 이렇게 챙기느냐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러시아를 챙기지 않으면 중국이 러시아를 채갈 것이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러우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중국 품으로 밀어넣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자, 러시아가 이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수도에 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는데 수도 타격 같은 경우는 전에 잘 없던 일이었는데 이런 전략 변화가 전황해주는 신호는 뭐고 대규모 공습이 뭐 휴전 중재 구상에 던진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이번 러시아의 정부 청사 폭격은 단순한 그 군사 공격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그 트럼프와 푸틴이 그 만난 직후에 라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에 우크라이나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한 것은 먼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그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도의 상징이 이제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미국과 그 서방, 특히 유럽을 향해서는 자, 이 전쟁의 주인은 바로 나 러시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도와줘봤자 최종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강한 러시아 이미지를 다지면서 결속을 다지는 효과도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거는 앞으로 있을 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그 푸틴의 소위 벼랑 끝 전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이득보다는 아마 정치적으로 또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한 수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근데 이제 전쟁을 계속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장기전 지속 능력의 핵심 변수는 좀 뭐가 될까요? 예, 그 트럼프 푸틴 회담에서 그 영토를 넘기면 안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넘긴다는 것이 아마 용인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 지속을 할 명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수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런 그 정신적인 측면 말고 서방, 특히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의 장기간 지속은 바로 이런 우크라이나의 정신적인 저항 의지하고 또 서방의 지속적인 그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강조했고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방 도네츠크와 이제 루안스크주를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포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했는데 뭐 정전도 있고 휴전도 있고 종전도 있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그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땅을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러시아도 이제 유럽 군대가 나중에 전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거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난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영토를 포기하고 안보를 맞바꾸는 그런 종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한다 그러면 휴전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기존의 그 대치되는 선상에서 그 이제 경계가 확정이 되는 한국 전쟁 방식의 휴전 형태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만약 이런 휴전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이 종전도 거부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됐다는 생각이 된다면 트럼프하고 푸틴이 다시 한번 마쿠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아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러시아에게 카드를 제시하면서 러시아에게 휴전을 권유하고 러시아가 동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동안에 종전을 주장했던 러시아가 이 휴전 카드를 받으려면 상당히 미국이 아마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만약 합의가 된다면 이제 푸틴이 일방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공격을 중단하겠다 발표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이제 맞장구를 치겠죠. 푸틴이 아주 용감한 결단이다 극찬을 하면서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지속한다면 러시아가 멈췄는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운다면 막 그들이야말로 그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이다. 이러면서 아마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지원이 끊긴 채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예. 자, 러시아가 유럽 에너지 시장을 잃고 동아시아에서 활로를 그래서 찾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의 동방 정책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게 되나요? 예, 러시아가 그 동아시아에서 활로를 찾는다는 거는 그 러시아의 잃어버린 밥줄, 즉 그 유럽 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가스관이 부산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산까지 연결되는 프로젝트가 성사되려면 북한,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세 나라가 모두 다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난번 그 평양 회의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철도 에너지 의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결과적으로 북러 군사 동맹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미 북한은 동의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 제압을 위해서 영닉슨 전략 차원에서 중국 품에 있는 러시아를 미국 품으로 떼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허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핵 포기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라면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삼국이 동의를 해버리면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 품에서 일정 정도 미국 쪽으로 붙어서 결국 중국 봉쇄라는 그랜드 디자인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동방정책이라는 이 시작이 바로 미중 신냉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핀란드의 또 나토 가입 러시아가 전략적 실패를 겪었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것이 푸틴의 정치적 입지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자, 원래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가 적성지대로 바뀌는 걸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아마 종전 후에 완충지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그 위에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중립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니까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버렸습니다. 자, 더 이상 핀란드는 러시아한테 완충지대가 아니라 적성지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푸틴의 전쟁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졌죠. 우크라이나를 계속 완충지대로 두겠다는 목적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핀란드의 적성지대화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겹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후가 되면 푸틴은 내부에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훨씬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실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푸틴과 젤렌스키 둘 다 잃는 게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전쟁이라서니까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면서 푸틴은 그야말로 이제 대실패자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전쟁 목적을 달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나토 가입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피해자인데 누가 그러면 이득을 취했냐? 그 배후에 미국이라는 세력이 가장 큰 이득을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전에는 유럽과 러시아가 에너지 동맹 관계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일이 뭐냐? 유럽과 러시아, 특히 독일, 러시아가 제휴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둘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러시아를 그동안에는 값싼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웃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주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유럽은 미국한테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이 러시아를 포섭해 중국을 견제하는 리버스 닉슨 전략을 펼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그 트럼프 일기 때요. 어떤 기자가 이제 트럼프한테 그 당신은 적성국인 러시아를 이렇게 챙기느냐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가 우리가 러시아를 챙기지 않으면 중국이 러시아를 채갈 것이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러우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중국 품으로 밀어넣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소 냉전 시절에는 미소가 아주 대립이 격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닉슨과 키신저가 소련 품에 있는 중국을 떼어내서 미국 품으로 오게 함으로써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냉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조야에서 영 닉슨 전략을 구사해서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게 객관이 사실은 뭐냐? 지난번 알라스카 회담에서 영토를 넘기면 우크라 안보에 관여하겠다는 미국의 태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명백히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저는 영 닉슨 전략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 또 나토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세계 안보에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주적임이 명확해졌죠. 미국은 유럽 방위는 유럽이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럽 스스로도 향후 유럽 방위를 유럽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서유럽이 트럼프랑 만나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만약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반드시 중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유럽을 동시에 침공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이 나토군의 군비 증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나토의 역할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토에서 지금 미국이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토의 해체 또는 나토의 약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이 나토의 국방비를 증액한 것이 그 본격화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본질적으로는 핵 무력이 러시아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유럽의 미국 종속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미국 입장은 어떠냐? 유럽에서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이 각성했기 때문에 유럽의 군비 증강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강력한 나토라는 군사 동맹을 보유하게 된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오히려 나토가 강해지면서 훨씬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유럽의 방산 재무장 속도는 좀 어떻게 되고 있고 방위비 증액도 뭐 쉽지 않아 보이던데 어떻게 되나요? 예, 단기적으로 아마 유럽의 방산 재무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산 공급망이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증액도 아마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러우 전쟁은 유럽이 러시아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과거 소련과는 달리 그 러시아는 유럽에게 값싼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이웃국가가 아니라 이 전쟁을 거치면서 진정한 주적으로 유럽인들한테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군비 증강은 아마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유럽의 GDP가 한 20조 달러 되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러시아 규모의 한 10배 이상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보면 이 상당한 수준의 군사비 지출이 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재래식 전력이 러시아를 아마 압도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자, 근데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탱크, 장갑차 같은 기갑 전력만 1만 대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그 군수산업의 그 생산 능력이 장갑차, 탱크를 매년 합쳐서 200대를 넘지 못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이 전쟁 전에 재래식 전력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뭐 경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뭐 군사적인 능력이 확충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유럽의 군비 증강과 비교해 볼 때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나토에서는 미군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축소된 부분을 유럽 자체적으로 이제 담당하게 되니까 미국의 그 국방력이 동아시아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아마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게 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